자연적으로 보면은 한 5, 6월까지 오는 동안에도 네.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네. 500억 마리 정도의 벌은 이렇게 죽는다. 벌이 숫자가 많잖아요. 예. 신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이유로 70억 마리의 벌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뭔가 큰일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거는. 네. 엄청 개체수가 많으니까 뭐 정말 단위가 100억 단위로 죽는 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현재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구온연구소 농어편 남재작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의 어떤 취미, 덕후, 기질, SF와 이 최첨단 농업, 막 우주와 이제 토양을 넘나드는, 네. 야, 그리고 이제 지하수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에브리싱 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농업 얘기하다가 저도 스케일이 큰데 정말 막 워프까지 나오는 농업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재밌게 이제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뜨거운 주제를 오늘 들고 나오셨어요. 네, 꿀벌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벌꿀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사실 농업과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해져. 네. 라고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이제 꿀벌이잖아요. 네. 꿀벌이 없어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밥 먹기 힘들어져. 사관 뭔가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꿀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군요. 보면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꿀벌에 대해서 위기감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 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 얘기, 교육원 얘기 나올 때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과일 못 먹어. 뭐 이런 얘기 많이 꿀벌이 하는. 항상 단골 메뉴고, 예. 저도 가끔 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꿀벌을 제대로 한번 파보자 하면서 좀 전문가들하고 네. 좀 개인적으로 사사도 좀 받고 꽤 많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던 그런 꿀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심층, 예, 심화반 오늘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은 네. 어디 가서 꿀벌에 대해서는 좀 안다. 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포함됐지만은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어차피 네.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꿀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은 꿀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줄어들고 있나요, 보면? 그래서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글로벌 통계거든요. 전 세계- FAO에서 나온. 예. 보시면은 1969년하고 2019년 예. 40년 사이를 비교했잖아요. 이게 봉군. 그러니까 네, 이제 봉군수. 봉군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벌통. 벌통. 벌통 예. 100만 단위고요. 예. 예를 들면 보시면은 이 늘었죠. 이게 그럼 늘었네요. 네, 늘었고 특히 예. 이제 아프리카도 늘었고 예. 유럽은 조금 줄었고요. 아시아는 예. 많이 늘었고. 그러면은 이제 1969년에는 벌통이 이제 그 1,400만 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4,300만 개로 늘어났다. 네, 그렇죠. 그럼 사람 늘어난 것처럼 꿀벌 자체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좀 뭐 다 대부분 이제 하나의 꿀통 그 안에 보면은 똑같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키우는 꿀벌은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 근데 왜 벌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까? 예. 뭐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양봉 산업을 보면서 네.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죠. 뭔가 이 관점이 되게 바뀔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어쨌든 꿀벌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나라만 봐가지고 화분 매개 가치라고 하죠. 꿀벌이 수정을 의미 있는 시켜주니까. 거는 그 가치가 한 6조 원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산업 그 자체만 가지고는 꿀과 관련되는 산업이 있잖아요. 예. 7천억 정도 오, 규모다. 생각보다 크네요. 6조 7천억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니까 네. 꽤 크죠. 예.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곤충인 꿀벌이 이제 하고 네네. 있다. 예. 꿀벌이 하고 있다고 보면 네네. 되고요. 꿀벌이 중요한 건 첫 번째 화분 매개인데 네. 화분 매개를 보고 있으면은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쌀 같은 거는 풍묘하잖아요. 그렇죠. 곡물은 뭐 네.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많은 소나무 같은 것도 풍묘하고 예. 볼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풍묘하로 되고 있고 일부 곤충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체류와 과실류가 주로 해당하고 있고요. 예.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또 화분 매개를 하고 있다 보면 꿀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꿀벌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꿀벌만 하는 건 아니고 예. 꿀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뒤형벌, 뒤형벌. 범블비라고 해서 이게 호박벌, 호박벌로. 한 비슷한 계열입니다. 네네. 비슷한 계열. 이게 이제 외국에서 도입돼서 하는 녀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도입된 녀석들이죠. 외국인 노동자처럼. 네, 이제. 얘들의 특징이 서늘한 기후에서도 잘 활동성이 좋다고 그런 특징 때문에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꿀벌이 한 70%. 그 다음에 이제 뒤형벌이 한 30% 네. 이렇게 된다. 그게 뭐 파리류도 있고 뭐 뿔가위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자연계에 있는 것들요. 네. 이런 것들도 조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제 뒤형벌, 꿀벌 이 네, 두 개가 이 다 하고 크게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이고 네.
근데 꿀벌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예. 꿀을 생산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예. 화분 매개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카시아 밭에다 꿀 벌통을 놔놓으면은 예. 애들이 아카시아 벌을 꿀을 나오죠. 따라다닐 거예요. 예. 뭐 이거는 꿀벌 생산용이죠. 예. 근데 이제 화분 매개용을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딸기밭에 수분을- 수정이 돼야 예. 씨가 맺힐 거 아닙니까? 예. 수박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시기에 맞도록 예. 벌 꿀을 안 따고 예. 벌을 키워가지고 그 시기에만 고기만 딱 넣는 거죠. 얘들은 아카시아 꿀을 볼 일은 없죠. 없고 그냥 딸기밭에 가고 네네. 뭐 수박밭에 가고 네네.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된다. 자기 일생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부터 이게 한 놈을 너 꿀도 따오고 너 수박밭에 가서 일도 시키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보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음. 그 예를 들어서 과수원 하시는 분이 네. 이 벌통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 공생 관계일 수는 있잖아요. 아, 옆에 벌통 갖다 놓으면 좋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인데는 예. 화분 매개용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벌통을 사가지고 예.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되는 완전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보통 그러면 그 꿀벌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꿀벌의 인생요. 예. 그거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나오나요? 나중에 다시 나올 예,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형벌은 10도 이하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우리가 꿀벌 같은 경우는 10도 정도 돼서는 이제 활동성이 잘안 되죠. 벌통에서 나와서 이렇게 날아다니기 쉽지 않은데 네네. 이 뒤형벌은 한 10도만 돼도 이제 네네. 잘 다닌다. 네. 그럼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이 뒤형벌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작물은 또 그 밀이 없는 작물들, 아, 꽃가루가 없는 작물들은 또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잘 수정을 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얘들은 보면 실내에서 좀 대량으로 증식 가능해가지고 오. 이게 병에 안 걸린다 그럽니까? 기생충 같은 그러니까 게. 이제 철저하게 딱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네네. 무균 상태에서 키워내기가 네, 쉽다. 네, 키워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요용으로만 공급하는 거죠. 오. 근데 벌통은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키워가지고 월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곰팡이나 세균에 이런 데 노출될 가능성이 네네. 높고. 그 뒤형벌은 또 공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럼 뒤형벌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보면? 뒤형벌은 한 20년 전쯤에 도입이 됐습니다. 20년쯤 전에. 네, 20년 예. 전쯤에 도입돼가지고 네. 그때 꿀벌이 보면은 이 하우스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데 네. 꿀벌만 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한때는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들이 예. 이렇게 다 붓을 부수고 다 이렇게 막 했었죠. 했었는데, 예. 그래서 가지농사 짓는 분인데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 수분시키는 게 제일 힘들다. 네, 이 꽃가루 묻히는 게 이것만 없어도 농사 짓만 하다고 네.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용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었고 예.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다 이렇게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공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뒤형벌이 들어왔지만 네. 현재는 국내에서 다 키워서 네. 이제 쓰고 있다. 네, 네. 라고 하고 있고. 네, 이것도 산업처럼 예. 농자재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거죠. 저 자료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18개 업체에서 이제 그 뒤형벌을 그러면 뭐 네, 네, 예, 사육. 네, 사육. 사육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군요. 네. 키워내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초생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많이 해서 떨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딸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20% 정도는 뒤형벌이 하고 있다. 네. 근데 딸기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꿀벌이 예. 더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뒤형벌로 가지고 쓰게 되면은 예. 뭐 적응력 같은 건 뛰어난데 네. 얘들이 하면은 뭐라고 기형과라 그러죠. 약간 모양이 이상한- 찌그러지거나 이런 예. 것들도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딸기는 꿀벌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많은 작물들은 이제 또 일을 대충 하나? 약간 특징들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은 꿀벌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 어떤 것은 이 뒤형벌이 그러니까 적응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데 얘만 가지고 다 못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수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합니다. 있다. 그래서 꿀벌 써야 되는 곳, 뒤형벌 쓸 수 네, 있는 곳 이게 네.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서로 호환은 되는데 네네. 최적은 아니다 뭐 이런 네네. 뜻이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꿀벌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고 네. 최 박사님 궁금해하셨던 예. 꿀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네. 꿀벌은 축산법에 따라서 이게 축산으로 농가로 분류된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얘들도 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채소 농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는 축산법에 양봉산업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 꿀벌은 축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축산. 네. 야. 하긴 뭐,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야, 이게 깜짝 놀랐네요, 보면. 네, 축산 농가를 숫자를 세면은 꿀벌 농가도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이렇게 되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뭐 분류상으로 어디에 속하냐면은 계몽, 강목, 과속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종속과목 관계 뭐 할 그래서 때.
곤충 강에 있는 꿀벌과의 꿀벌 속에 들어가 있고요. 꿀벌은 크게 보면은 그 속은 똑같은데 이제 네. 종이 다르잖아요. 예. 종이 다른 게 우리가 아는 토종벌이라는 게 있고, 토종벌. 예. 그다음에 서양에 들어오는 네. 서양벌이라는 주로 양봉이라고 그러죠. 아예. 네, 그러니까. 그러죠. 예, 서양종 꿀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옛날에 토종벌은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봉이라고 보통 네네. 부르기도 하고. 서양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말기 예. 고종시대 때 왔다고 합니다. 고종시대 때 왔고 예. 이 뭐 선교사라 그럽니까? 그 독일 목사 구글근이 네. 1900년 초에 고종 황제 선물로 아. 일본에서 벌통을 몇 개 가져왔대요. 갖다 가져와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양봉의 시작이 아닐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토종벌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꿀벌 종류에는 그러면은 몇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꿀벌이라면 서양 꿀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양봉, 네. 토종벌이 있고요. 토종벌.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 예. 서양 꿀벌이 약간 좀 크기가 크죠. 크죠. 그래서 뭐 이게 이게 가까이 한봉 하는데 양봉이 오면은 이제 네네. 초토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먹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 호박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속이 다르다 그럽니까? 아. 약간 다른 종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하니비에 들어가고 얘들은 범블비에 들어가고 범블비에 들어가고 여기는 뒤형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 네, 약간 그러니까 속이 다르다. 속이 다르다. 예, 꿀벌하고 토종벌은 종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좀 친척이 멀다고 볼 수 있죠. 친척이 좀 멀다. 그리고 꿀벌의 최대 천적 중에 하나가 또 말벌이죠. 예. 말벌 중에 유명한 말벌이 이제 장수말벌. 장수말벌과 예. 등검은 말벌이 있죠. 예. 등검은 말벌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죠. 얘가 크기가 좀 작대요. 장수말벌에 비해 가지고. 근데 2004년 부산항으로 유입됐는데 네.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장수말벌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꿀벌 통을 침입해 가지고 그렇죠.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꿀벌을 초토화시키고 예. 거기서 이제 유충을 예. 잡아와 가지고 먹이로 삼는 애들이고 예. 등검은 말벌 얘들은 크기는 훨씬 작은데 예. 벌 자체를 먹이로 삼는다고 합니다. 아, 벌 네. 자체를 벌 자체를 물론 유충도 먹는데 벌 자체를 그러니까 벌이 날아다니면은 예. 낚아챈다는 거죠. 아, 공중전에서 낚아채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예를 들어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 등껍질을 따가지고 여기 보면 등 쪽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 요것만 따가지고 가져간대요. 무섭다. 무섭죠. 무섭고 예. 요즘은 등검은 말벌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잘 몰랐대요. 왜냐하면 덩치가 작고 얘들이 장수말벌을 이길까. 예. 그리고 장수말벌은 들어오면 벌통 하나를 초토화시키고 하나 예.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얘들은 보고 있으면은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아, 그냥 날아다니는 놈들을 그냥 네. 잡아서 먹다 보니까. 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수말벌은 보면 피해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안 보이는데 근데 벌통이 만약에 50통이 있다 치면은 예. 50통의 벌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어 버린 거죠. 한쪽은 벌통 자체가 습격을 받아서 벌 한 통만 난리가 나고 49통은 괜찮다 치면 예. 얘들은 등검은 말벌은 날아다니는 놈들을 잡아 족쳐버리니까 50통 자체가 전체가 다 전체가 숫자가 줄어들면은 얘들이 그럼 먹이가 들고 오는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해서 그 식량난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농사지로 나갔는데 농사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서 없어지니까 식량을 생산해서 갖고 올 수가 없는 네. 상황이 이 등검은 말벌 때문에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장수말벌은 한 개체가 한 그 일벌 있잖아요. 네. 나가서 이렇게 이게 끌고 오는 놈. 네. 이 녀석들이 한 군이 한 200~3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장수말벌 거의 10배쯤 되는 거죠. 등검은 말벌이. 등검은 말벌이. 10배쯤 되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얘들이 그냥 한번 쭉쭉 할 때마다 숫자가 쭉쭉 줄어드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그냥 꿀벌들이 초토화되는군요.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50%가 줄어들었다, 30% 이러면은 예. 식량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피해가 더 커져 버린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거 보면. 이거 장수말벌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예. 트랩에 있잖아요.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 좋아하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네네. 거기다. 최근에 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로 가지고 예. 미국에도 우리나라 장수말벌 들어가서 미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미국에도 난리가 났었죠. 보면. 난리가 났었다 그러는데 근데 뭐 그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얘들은 막걸리에 잘 유인이 되더라. 한국에서 가서 그런가요, 보면? 그래서 막걸리를 가지고 했는지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미국에서 연락이 더 이상 안 오더라. 이 개체 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개체수를 줄여버리고 나면은 네. 트랩을 가지고 이게 일단 생존 새가 확 줄어들죠. 예, 최소한 어떤 그 그룹 범위를 줄여버리면 영향이 이제 아주 극소화되니까. 네. 근데 등검은 말벌 같은 게 그게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옛날에 쥐잡기 하듯이 예. 이 일정 시기에 이게 벌집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버리는 게 약을 뿌려가지고 유일한 방법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검은 말벌에만 듣는 약재를 뭔가를 약재라기보다는 법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월동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뭘 하면 그 벌집 자체를 다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닐까. 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전국에 걸쳐가지고 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등검은 말벌 잡으러 가는 날입니다. 보면 해가지고 그걸 전 국민이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 하면서 그런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예. 요즘 정부에서 좀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원래부터 내년부터가 뭐 시도되고 이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꿀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면 이제 등검은 말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면? 그렇죠. 하나로 장수 말벌보다 더 큰 피해를 등검 말벌이 끼치고 있다. 네. 전문가가- 최근에 알았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꿀벌의 일생에 대해 가지고도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게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꿀벌의 어떤 ABC. 네. 얼마나 오래 살까요? 꿀벌은 2달?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 한 달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빨리 죽는다. 그렇죠. 아. 월동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꿀만 따먹으면 그때는 한 두세 달, 몇 달, 3, 4개월 사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일하면 죽는다, 빨리. 그 수명이 일반적으로 네네. 보면 그러니까 3, 40일밖에 안 된다. 일벌 기준이죠, 그러니까. 일벌 기준. 예. 평상시 기준. 평상시. 근데 월동벌이라 해서 월동을 겨울철에는 예. 활동 없이 그냥 월동이 웅크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때는 3, 4개월 정도 살고. 보면은 이제 일벌은 되게 21일, 예, 3주 21일 동안 이렇게 쭉 아래에서 깨어나가도 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서 수펄은 24일, 24일. 여왕벌은 이제 16일이 걸려가지고 쭉 이렇게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이 달라지는 거는 예. 로얄 젤리를 얼마만큼 먹느냐 예, 이게 결정을 한다고 하죠. 예, 예, 그러죠. 뭐 그래서 여왕벌이 없으면 누군 적당한 놈한테 먹이면 네네. 또 여왕벌이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꿀벌은 그래서 예. 일벌은 한 6일 정도 이하를 먹이게 되고 네. 3일에서 6일 정도 수벌은 그보다 조금 더 먹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왕벌은 예. 로얄 젤리 먹고 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왕벌은 자관 오래 살고 네. 일벌들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대부분 뭐 일벌들이죠. 일벌이죠. 일벌들은 한 달쯤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눈에 네, 보일 때는. 한 달쯤 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벌이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면은 예. 제일 첫 번째는 보면은 이 주변 청소하는 일들을 맡게 된다는 것 같고. 태어나자마자 청소시키는 거군요. 네, 보면은. 매정한 것 같습니다. 예. 쉬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일쯤 되면 얘들이 예. 이제 육아 활동. 저희 후배들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군요. 유충을 이렇게 예. 뒤집어주거나 뭐 이런 일들 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열흘쯤 지나고 나면은 예. 선풍 활동. 이제 날개짓 해가지고 이제 집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예,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날개짓을 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벌이 여기 들어야 되고 하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게 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꿀 따러 가기 쉽지 않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식량난이 또 올 수 예, 있는 거죠. 예,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벌꿀을 이동하는 욕한에서 적한으로 옮기고 하는 거. 방어 임무도 조금 하다가 예. 그 다음에 한 화분 수집하는 활동들이 예. 한 21일부터 해가지고 한 40일까지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네, 후반기 한 20일 정도를 이제 나가서 나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꿀 따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일벌의 일상을 보면서 좀 이게 좀 가슴이 짠했던 건 뭐냐면은 네. 꿀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예. 밖에 나가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내부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네, 예. 병에 중대 썩기도 하고 또 치워내려면 또 예.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명이 다 되면 밖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꿀벌이 밖에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근데 일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일만 하다 죽는군요. 보면은. 네, 일만 하다 죽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개체수가 변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그러면은 월동 후에 끝났을 때는 예. 만약에 벌 한 통이 있으면은 예. 판이 있잖아요. 예, 예. 벌통에 판 예. 벌이 붙어 있는 집 만드는. 네네. 요 안에 대개 한 2,200마리 정도가 붙는다고 한 합니다. 판에 2,200마리. 2,200마리. 그러면은 여기 3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월동 때는 3칸. 그럼 네. 6,600마리가 6,600마리 살아남아 있는 거죠. 살아난 벌통 안에 예, 있으면은 예. 요게 4월쯤 되면 이게 벌통이 쭉 늘어나가지고 예. 한 8개까지 늘어나면 18,000개쯤 늘어나잖아요. 18,000마리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예. 그다음 요때부터가 이제 5월쯤 되면 벌꿀 생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꽃이 한창 피니까 이제 아카시아 예. 피크기죠. 예. 요때가 되면 이제 벌통이 늘어난과 동시에 네. 그 벌수도 늘어나고 통도 늘어나면서 벌이 이제 꿀 따라 집중적으로 모으는 거죠. 5, 6월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거죠. 그때 이제 꽃이 피니까. 그러니까 꿀벌 농가의 소득의 70%가 네. 아카시아 꿀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겠죠. 제일 네. 뭐 밀원 식물이니까. 네, 밀원 식물이고. 그럼 이 꿀벌 농가의 특징이 아카시아 꿀을 돈을 벌잖아요. 네. 꿀을 따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다음에 농사를 위한. 잠깐 비용 쓸 게 뭐 있지? 이게 벌통도 늘려야 되고 증식해야 되고 설탕물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나머지 기간 5, 6월이 끝나고 나면 예.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걸 하면서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저희는 보통 보면은 그래 뭐 꿀 막 따고 뭐 이럴 땐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여름철부터는 꿀벌 농가 되게 한가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보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래 5, 6월까지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이때는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심하고 그다음에 월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화분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또 남으면 딴 농가인데 또 분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통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그 사육을 마음껏 늘려야 되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월동 준비를 딱 해가지고 네. 다시 예를 들어 한 통이 2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다시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나면은 처음에는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만은 네. 그 절반 정도는 또 죽고 월동 중에서 이게 월동을 해도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네, 거의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또 죽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바쁘다. 네,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은 한 5, 6월까지 오는 동안에도 네.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500억 마리 정도의 벌은 이렇게 죽는다. 500억 마리가? 500억 마리. 벌 숫자가 많잖아요. 예. 신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이유로 70억 마리의 벌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어마어마하다. 막 떼죽으면 다 죽은 것 같죠. 예. 그럼 500억 마리에 비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을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70억 마리의 꿀벌이 죽은 곳에서 나타났다. 네. 그럼 뭔가 큰일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거는. 네. 하긴 뭐 한 달짜리고 엄청 개체수가 많으니까 뭐 정말 단위가 100억 단위로 죽는 게 일반적인 일이 맨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눈에 많이 죽은 것 같아라고 세보니까 70억 마리라서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꿀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왜 꿀벌 위기론이 나왔는가? 몇 가지 이유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게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꿀벌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게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벌통을 열어봤더니 남아있는 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놈이 별로 없고 꿀 따를 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수익이 줄고, 그다음에 화분 보낼 애들도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추운 겨울이 문제냐, 월동이 어쨌든 문제니까요. 근데 우리가 겨울이 추워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뜻해진 겨울이 또 문제라고 합니다. 추운 것보다 따뜻해진 게? 추워도 어떤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추워도 외부 기온이 요즘 겨울이 따뜻해졌잖아요. 많이 따뜻해졌죠. 따뜻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꿀벌의 특징이 외부 기온이 15도씨쯤 되고 나면은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갈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밖에 나다니고 이러면은 그럼 얘들은 겨울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 보존하면서. 그래야 이제 개체 유지가 되는데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 버리잖아요. 꽃이랑 똑같군요. 우리가 보통 여기 겨울철에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베란다 이렇게 나누면은 꽃 필 시기간인데 난데없이 꽃을 피우는 놈이 있는데 백발백중 다 죽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도 보면 외부 기온이 15도씨 이상 돼버리고 나면은 외부 활동으로 이렇게 많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월동을 마치고 나면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 그런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월돌 중에 일반적으로 뭐 자연 감소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따뜻해지면 더 많이 죽죠.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벌통을 열어보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래 됐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동 중에 또 이게 따뜻해지다 보면 여왕벌 입장에서는 벌집이 비어 있는 게 있으면은 알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알을 낳게 되다 보면 또 이렇게 응애 같은 이런 충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낳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응애와 또 말벌 같은. 근데 요즘은 뭐 응애가 이제 충으로 발생하면 이렇게 얘를 파먹잖아요. 파먹는데 그걸 방지하는 약들이 있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저항성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응애 듣질 않는군요. 듣질 않는 거죠. 듣질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새로운 그 약제를 개발하고 하는 일도 있는 것 같고요. 등검은 말벌 같은 것들. 이게 특히 이제 9월, 10월 달에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이때 월동 준비를 개체수를 늘려야 되는데 공격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9월, 10월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피크 타임이 되는 거예요. 같이 피크를 넣다 보니까.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월동에 들어갈 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 별통을 뭐 수십 통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네. 이 쓸만한 놈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꿀샘 식물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뭐 꽃이 동시에 피어가지고 뭐 딸 수 그런 없다. 것도 있다. 예. 뭐 그런 거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동시에 꽃이 피는 문제. 예. 그다음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꿀샘 식물이 부족하지 않냐. 밀원 식물. 밀원 식물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럼 밀원 식물을 늘리자. 꿀벌이 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예. 뭐 숲을 베고 이렇게 뭘 하니까 예. 환경운동 하는 분들은 또 왜 숲을 저렇게 베는가. 보통 뭐 밀원 식물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아카시가 아카시아. 대표적이고 뭐 밤나무. 네. 여기 아카시, 밤나무, 헛개, 헛개. 오감주, 인동, 덩굴, 휘나무.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꽃들이 쭉 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철 따라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게 꿀벌은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키우는 벌만 얘기하는데 사실 자연계에도 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많죠. 얘들 입장에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유럽의 한 자료를 보다 보면은 꿀벌이 너무 많아진 게 자연계에서 벌이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다. 먹을 거는 총량은 비슷한데, 네. 총량은 비슷한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양봉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이 끌어가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제기도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벌통수가 대폭적으로 30년 사이에, 50년 사이에 늘었던. 네. 그거랑도 생각해보면 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뭐냐 하면은, 그럼 꿀샘 식물을 계속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 밤나무 더 많이 심으면 되느냐. 네. 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다는 거고, 네. 뭐 봄에는 기생성 응애류, 높은 네. 일교차가 이제 원인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또 날개짓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게 지쳐가지고 또 네. 수명이 단축되고, 가을이 되면은 이 말벌들, 말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예. 월동 시기에는 면역력 감소, 예. 갑자기 또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 꿀벌의 이 인생도 참 괴롭군요, 보면. 꿀벌의 인생도 괴로운데 예. 사실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농업 기술인 거죠. 계절별로 나타나는 저 수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꿀벌이 쉬운 농사처럼 보이지만은 예.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다.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럴 것 같네요. 뭐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 대충 몇 가지만 알면 꿀벌들이 대충 지들이 알아서 막 네.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기술이 있거나 기술과 노하우가 결합돼야 된다면. 요즘은 새롭게 이쪽 꿀벌 산업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 늘어나면서 네. 이분들 여기 들어오잖아요. 예. 이분들 이런 충분한 지식들이 없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꿀벌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은 기후 변화가 문제예요. 뭐 사람들이 약을 막 쳐서 문제예요. 이렇게 어떤 단일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여기도 스마트 농업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죠. 꿀벌마다 다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네. 그럼 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굉장히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거죠. 튼튼한 네. 일 잘하는. 네네. 육종하는 건데 한 2000년대 후반쯤 돼가지고 2009년도입니까? 어쨌든 토종벌이 거의 다 죽어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낭충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뭔가 특정한 이제 종마 부패병이라는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 병에 강한 꿀벌 품종을 개발했어요. 토종벌을 개량해가지고. 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그랬었고. 이게 참 또 대단한 일이군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하고 똑같이 종자 개량하듯이 꿀벌의 품종을 이렇게 더 내성이 강한 품종으로 바꿔주고 이 적응성이 강한 품종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도 정교해지고. 소 키우는 거랑 똑같군요. 네, 그러니까 축산업이죠.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네요. 보면은 원래 축산업도 보면은 좋은 놈을 찾아가지고 어디 외부에 영향 안 받을 곳에다 딱 가둬놓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건데. 그리고 꿀벌은 어디서 키워요? 그럼 그런 연구는 주로? 그런 연구를 꿀벌을 사실 이게 숯벌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반경이 한 8km쯤 된다는 8km. 그러니까 최소한 8km에 한 2배 정도는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외부에서 이상한 놈들이 못 나오는다. 그래야 품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섬에서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게 변산반도 앞에 보면은 위도라고 있잖아요. 네네, 위도. 낚시하신 분들 좋아하시는. 20km쯤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도에 이게 최근에
이런 꿀벌 육종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참 농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보면은. 네, 여기 만들었고 최근에 만들었고 네. 이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5명. 연구직이 2명 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또 3명 있고, 이런 분은 이제 섬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개량할 처리되면은 연구직들이 또 파견돼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보면. 네, 농촌진흥청. 제 옛 직장입니다. 한번 이 자료가 다 거기서 사실 가져온 거라 가지고 한번 언급해주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꿀벌 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좀 개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근데 근본적으로 꿀 생산량은 줄었느냐?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뭐 붕괴, 무슨 이제 봉분이 붕괴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되는데. 네, 실제로 보고 있으면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옛날에 잠시 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네, 2020년, 21년. 근데 최근에 와서는 2022년 와서는 다시 쭉 늘어나고 있었고, 생산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2017년을 아마 이 업계에서는 평년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탠다드가 2017년으로 기준을 봤어. 그거보다 못하면 흉년, 그거보다 잘하면 풍년. 네, 그런데 보면은 2배 가까이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22년, 23년 나쁘지 않고, 20년, 21년 뭐 저 때는 여러 가지 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럼 국내 양봉 농가는 어떻게 됐냐면 벌통 수도 그러면은 쭉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한 250만 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벌통 개수가 250만 개? 네. 야, 많다. 한 봉군당 한 18,000마리 치면은 대충 몇 마리쯤에 이제 사람들이 키우는 벌이잖아요, 저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는 보면 한 2,000대 줄어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25,000 농가가 제가 벌 키우시는 양봉 농가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도 있겠군요.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줄어들었다 할 건 없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조금씩 늘고 있고, 다른 뭐 우리가 일반적인 농업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양호하다. 아주 양호하죠. 양호하고 그 다음에 또 50군 이상 약간 큰 농가들. 여긴 또 50군이 또 이게 기본이군요, 보면은. 네, 100군 정도가 돼야 전업농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50군도 좀 큰 농가에 들어가죠. 보통 50개 이상 가진 농가들의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봉 농가 수도 늘고 있고 대형화 추세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꿀샘 식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나오고 꿀샘 식물을 더 심자. 먹을 게 없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예산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럼 꿀샘 식물을 심으면서 계속 늘리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꿀벌 수, 개체 수 많아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보면은 얼마만큼 늘리는 게 맞는 거냐? 어느 게 적정한 꿀벌 수냐?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적정한 게 뭐냐?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주택 면적 그러면 우리 미국보다 훨씬 적게 살아요. 뭐 일본이랑 비슷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꿀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봉군 밀도수를 한번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역시 농촌 자료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뭐 꽤 높죠. 1제곱킬로미터당 봉군 수가 몇 개나 되느냐를 따진 건데 여기서 뭐 사람이랑 똑같네요, 보면. 이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는 봉군 하나가 넓은 땅을 쓰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면적이 훨씬 복닥거리면서 꿀벌들이 사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이 0.27인데 우리가 21.79면 이건 도대체 비교를 하려면 100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봉군 밀도수가 좀 높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농진성 자료에 따르면은 1헥타르 정도의 밀원이 있으면은 한 7.4개 정도 봉군, 한 7, 8개 정도의 벌통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과잉이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보면 과잉이죠. 과잉이다 보니까 모든 개체수가 과잉이면은 거기에 따른 질병도 발생도 많아지고 천적 발생이라든가 굶어 죽는 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꿀벌도 많다. 이 고민이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밀원수를 많이 저도 처음 생각할 때는 밀원수를 이렇게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게 맞지 않느냐 싶었는데 꽃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 하느냐. 그만큼 벌통수가 더 늘어나 버리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예전에 인구가 많다 4천만 뭐 그래서 가족 계획 하듯이 꿀벌도 가족 계획을 좀 시켜야 되나요, 보면? 근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못 하죠.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줄여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구조조정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 산업계 현황하고 전문가들의 인식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걸 이 꿀벌 산업에 대해서 그럼 뭐 적절한 판단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돼지 또는 뭐 곡물
또는 아니면 채소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과잉이라는 게 막 가격으로 탁탁 나타나니까 네.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쉽지 않다. 네. 양봉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궁금한 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꿀벌 산업에 좀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한번 해보셨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예. 해보면서 꿀벌이 더 늘어야 할까요? 저도 궁금했잖아요. 예. 처음 생각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정한 봉군수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말 안 하지만 지금이 적정합니까? 이래 물으면 예. 고개 돌리고 있어. 대답을 안 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예민하니까. 예민한 문제다. 그분들이 인다는 예민한 문제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너무 많다라는 아마 그런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속마음은 그런 것 그런 인식을 같고.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통수가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그럼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럼 어느 정도가 이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벌이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수분하는 그렇죠.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니까. 우리나라 생태계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벌 통수가 적절하냐. 지속 가능한 이제 그 규모가 그렇죠. 어느 정도냐.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자유경제에 맡겨버리고 나면은 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떠오르는 벌통수를 늘리면 당장은 좋지만은 네. 이게 전체적으로 망가뜨려버리는 문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군요.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네. 지금 또 하고 있는 정책이 밀원수를 더 심자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밀원수가 더 심으면 뭐 할 거냐. 농가 숫자가 더 늘어나는 벌통수를 더 그렇죠. 늘려버리면 뭐 이를테면 밤나무를 쫙 일반 참나무를 베고 밤나무 단지를 쫙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면은 더 많이 키울 수는 있을 텐데 네. 더 많은 양봉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은퇴자가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꿀벌 산업에 들어오거든요. 뭐 제 주변에도 계세요. 보면 네. 취미로 처음에 조금씩 준비하시다가 네. 왜 벌 키우세요? 그러면 나 퇴직하면 이거 하려고. 근데 소득이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군 정도 키우잖아요. 네네. 100군 정도 키우면은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긴 했는데 한 7, 8천 정도는 이게 얻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꿀만 팔 경우에는 훨씬 작은데 네. 3, 4천 정도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한 7, 8천 정도 되고 어떤 건 1억도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순수익이 한 50% 정도 이상은 되니까 이게 소득으로 나쁘지 않는 거죠. 않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군요, 보면은. 네. 그런데 보면은 이런 밀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키울 수 있는 벌의 개체나 규모는 국토의 면적, 밀원식물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키우려고 한다. 네. 이게 인구 구조 보면은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이런 걸 그러면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취미로 몇 통씩 키우는 건 막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전업농으로 들어온 숫자들이 만약에 계속 늘어나 버리고 나면은 꿀이 과잉 생산되거나 하면 어쨌든 전체 산업이 어떻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생태계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전문 자격증제를 도입하든가 아니면은 적정 봉군 관리를 위한 어떤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야 되지 않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라는 게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인데 이제 이거를 그 제도라는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타 작목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관리의 영역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단계다. 그런데 사실 그거 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막 이렇게 키우는 거 뭐 다 해줬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을 이제 그 감당해야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 안 되는 쪽은 이제 퇴출되고 자연스럽게 능력과 뭐 자본을 갖춘 쪽에 이제 그 포커싱이 맞춰지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보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는 뭐 체계가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발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년 수십억 마리 죽는다. 이거는 그냥 신문 기사로 쓰면 클릭하긴 좋은 건데. 그렇죠. 이게 자체가 무슨 벌 전체에 지금 대한민국 벌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고. 네, 이런 큰 문제가 오히려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이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이게 뭐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여기에 들어오려는 신규 진입자가 많아지는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새롭게 해보면 오히려 기회일 것 같아. 벌기로 줄어드는 애가 내가 받아가지고 분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 이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새롭게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봉이라는 게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관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노하우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한다고. 근데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을 키우시는 분들 사실 우리나라 벌 전문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벌 키우시는 분들, 평생 키우신 분들은 자기가 제일 잘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다니시는 그 지역, 루트, 뭐 네. 기타 등등에서 제일 잘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리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인데는 좋은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한국적 특성,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비과학적 요인, 막 이런 게 또 네. 결합이 돼 있군요 보면은. 네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예. 그 제가 이제 우리나라 벌꿀에 대해서 예. 준비한 거였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생물 다양성 얘기 조금만 하고 네. 이제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래도 어떻든 간에 꿀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대상인 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크고 있어.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축산업처럼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이게 꿀벌 양봉이라는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자연에서 토종벌이 갑자기 생겨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화분 매개자라고 하는 폴리네이터라는 걸 보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네. 그렇진 않고 나비, 새, 쥐나 파충류도 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원숭이도 하기도 하고 이게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식물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친구들은 네네. 되게 많다. 예. 네네. 그리고 연관적으로 EU 자료인데 EU에서만 보면은 이게 가치가 얼마냐. 예. 150억 150억 유로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2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식량안보라든가 여러 군데 중요하고 있고. 잘 관리해야 될 대상은 명확한 것 같다.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예. 화분 매개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벌과 나비 개체 수가 예를 들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이요. 네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네. 20%의 벌 품종이 어떻게 보면은 엔데믹 상태로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10%의 벌과 나비가 또 멸종 위기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 자연 상태에서 뭐가 줄어드는 거는 인공 상태에서 뭐가 많이 늘어나는 거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예. 그 외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토지 이용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죠. 밀원 식물이 사라지는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 환경 오염, 그다음에 집약 농업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단일 작물만 심는 거. 그다음 화학약품의 네. 뭐 과도한 사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 외래종 품종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자연 상태 화분 매개자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농업이라는 아니면 우리나라 농업으로 통칭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정원관리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연보전연맹이라는 곳에서 IUCN 유럽에서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벌하고 나비의 한 10% 정도가 이미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얘기하고 있고 최소한 수천 종이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IPBES라는 기관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보면. 이게 2012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IPCC하고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생물 다양성을 관장하는 기후변화가 IPCC라 그러면은 예. IPBES는 생물 다양성을 하는 기관인데 예.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다가 이걸 알게 되면서 너무 모르고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네네. 유엔 산하기관이고 2012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의결돼가지고 UNEP 있잖아요. 네네. UNEP가 이걸 설립하도록 해서 유럽에서 설립한 만들어진 어떤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시대는 생물 다양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거를 하는 기관이 이미 이제 설립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은 어려운 주제라 가지고 참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UN 바이오다이버시티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예, 생물 다양성 이거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노력 좀 해보자. 노력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왕립학회에서 만들어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면서 동물, 식물, 미생물이 없다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 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자연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 가지시면 그러니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이 이제 이런 해외에서의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막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런 보도들을 접하면 뭔가 막 줄어드는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농업이나 양봉 산업의 큰 문제다라고 이게 딱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현실 대한민국이라는 지역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도할 정도로 많은 벌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취약성들이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너무 많아서 줄어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뭐 적절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군요. 대한민국은 보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있는 어떤 화분 매개 곤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의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그 수 같은 것들, 양봉수의 수 같은 걸 봐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어떤 게 가장 최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평가 같은 것들이 있은 후에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제 뭐 전체적인 밀도를 보니까 미국 벌들은 사람들처럼 넓은 단독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느낌이고 대한민국 벌들은 막 이렇게 따다닥 붙어가지고 막 그 용적률 높은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좀 이렇게 사람하고 벌하고 이제 같은 땅에 산다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참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 꿀벌과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참 복잡한 문제. 그리고 한 면만 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예, 이 남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꿀벌과 관련돼서는 꿀벌이 또 축산 중에 또 일환이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뭐 지금 이제 한창 꿀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시기일 텐데 나와서 밖에서 보는 꿀벌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귀농이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반적인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